YG와 JYP의 책걸상. 세계관은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오늘 YG 목소리가 좀 기운이 없는데요? 아, 예, 오전에 강연하고 왔어요. 강연은 뭐 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아, 네, 생목으로 막 소리를 육성 질렀더니 강연? 네. 뭐 한화 이글스 팬도 아니고 육성 응원은 들어봤지만 육성 강연.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마이크 없는 데서 강연하는 경우가 참 없어요. 네, 없어요. 작은 방에서 해도 다 마이크를 쓰죠. 원래도 핸드 마이크를 주시는데 담당자분이 주시는 걸 깜빡했고 저도 챙기는 걸 깜빡했고 끝나고 보니까는 2시간 동안 생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몇 명 정도가 듣는 건가요?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박평도 어디 가서 강연 같은 것도 좀 하시고 그럽니까? 뭐 지난해에는 좀 했고요. 근데 요즘은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좀 들어오면은 많이 하진 않아요. 주로 뭘로 강연? 저는 정말 다양하게 하는데 한 번은 그 세계문학과 관련된 강연을 금융감독원 임원들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제가 그 낭만서점이라는 팟캐스트에서 클래식 강연 그 방송을 하니까 그걸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 금융감독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루 종일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날이었는데 거기에 끼어서 네, 그 중간에 뭐 문화 교양 뭐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서 했었는데 정말 금시초문은 아니시겠지만 뭐 평소에 이렇게 접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그 연령대라든지 성별에 있어서도 제가 평소에 정말 접하지 못하는 40대, 50대의 남성분들로만 이루어진 그 강연 장소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생각만 해도 되게 오글거리고 네. 제목은 심지어 어색할 것 같다. 제목은 뭐였어요? 그때 가지오 이식으로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때 이제 노벨문학상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네. 거기 이제 CEO나 뭐 높은 분들이 네. 가지고 이식으로 그 책을 읽을 시간은 없고 그 강연 듣고 나서 이제 읽은 척 하시려고 혹시 맞아요. 그랬던 거는 아니겠죠? 뭐 그래도 그 뭐 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들이었기 때문에 한 분도 조는 분 없이 잘 들어주셨고 심지어 질문도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요.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은 시간이죠. 금융감독원 원장님 되게 근사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낭만서점도 들으시고. 네,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거기에다가 분이었어요. 또 박평의 목소리가 약간 신뢰를 주는 목소리잖아요. 그런가요? 우리의 목소리와 달리. 우리의 목소리, 특히 저의 목소리와 달리 신뢰를 주기 때문에. 커피 조아님. 100% 방송하실 줄 알고 책도 사놓았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네요. 고민입니다. 방송을 듣고 읽을지 좀 참았다가 읽고 들을지 하여튼 책걸상 너무 좋아요. 그 무슨 책에 관한 댓글이죠? 화제의색. 네. 화제의색 댓글들을 다 제가 모아왔거든요. 홍순이님의 댓글은 우리 이름이 순이니까 박평님이 읽어주시죠. 어머 이런 새로운 에피소드 업데이트 알람을 보자마자 곧장 플레이 피에르 르메트르는 책걸상 아니었으면 알지 못했을 작가이고 오르부아루처럼 벽돌 2장만한 책은 감히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책걸상 방송 듣고 용기 얻어 잠도 미뤄가며 읽었어요. 그 뒤 이만큼 시간이 흘러 새 책 소식을 들으니 반갑지 않을 소냐. 만족스러웠던 점과 아쉬웠던 점들 살짝 언급해 주신 것 들으니 더욱 화제의 색이 기대가 됩니다. 과연 다음 방송 전까지 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책걸상 애청자들 모두 함께 달려보아요. 네. 너무 네, 이렇게 그리고 퓨어 으쌰으쌰. 땡땡땡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오, 사흘 그리고 한 인생 감동 독서 후 오르부아를 읽으려고 사다 놓았는데 엄마가 먼저 보신다고 가져가셨어요. 아껴서 천천히 읽고 화제의색도 찬찬히 읽고 방송 들을 생각하니 비 오는 날 기분 방긋 하트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참 읽으시고 퓨어 땡땡땡땡님도 읽으시고 따님인가요? 아드님이신가? 느낌은 따님 같은데요. 모녀가 같은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네. 수지 땡땡땡땡님 1년 전 오르부아르 방송을 듣고 나서 책을 읽다가 150쪽에서 덮고 말았었습니다.
에두아르의 다친 얼굴이 상상이 되니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못 읽고 있다가 1년 만에 화제의 색 방송을 듣고는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오르부아르랑 화제의 색 두 권을 쌓아놓고 읽고 있습니다. 여전히 에두아르의 얼굴을 묘사하는 부분은 읽기 힘들지만 불쌍한 알베르에게 감정이입하며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진짜 밤새울 각오하고 읽어야 할 책들이네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오르부아르를 반쯤 읽은 상태에서 제가 재밌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재밌긴 한데 좀 슬프다.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슬퍼요. 음. 네, 뿌레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약간 다른 댓글인데 책이 없는 방송, 재능 낭비 방송, 만담 서론이 본론보다 긴 방송, 출연료 없는 궁색한 아이씨 방송, 후원보다 댓글 많은 방송, 책걸상은 사랑입니다. 하트. 지난번 저희 만담 듣고서 댓글 남겨주신 것 같아요. 아씨 방송. 네. 궁색한. 네. YG가 욕 한번 하니까 이렇게 반응이 좋아요. 후원보다 댓글 많은 방송 너무 웃기네요. 슬프네요, 이것도. 쿠님, 책 이게 뭐라고 듣고 궁금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 애정하는 박혜진 평론가님 목소리 듣고 갑자기 신뢰감이 포악포악 가면서 정주행 중입니다. 신뢰. 네.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아니 신뢰감. 신뢰 박형. 정말 잘 듣고 있고 또 다른 좋은 팟캐스트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 네.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좀 까불까불한 게 약간 효과가 있나 봐요. 약간 넘어오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듣지 마세요. 아직 안 들어봐가지고. 마키아벨리님. 네. 배드블러드는 책 이게 뭐라고 보다는 책걸상에서 해야 더 맞는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JYP의 배드블러드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코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코롱이 잘못했죠. 네. 네, 제가 댓글 남겨놨는데 이게 배드블러드 같은 책은 그 저나 JRP 같은 경우에는 즐거운 독서라기보다는 꼭 업무상 일 때문에 읽어야 될 책인 것처럼 느껴져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나왔을 때 아마 책 이게 뭐라고 해서 그 책으로 저를 섭외하지 않았으면 좀 미뤄뒀을 것 같아요. 대충의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고 등등등 해서. 자, 만담 서론이 본론보다 긴 방송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만담 조금 짧게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금융감독원이라고 했는데 금융결제원이었습니다. 네. 제가 정신이 기간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아유, 원장님 들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금융결제 금융결제원. 원장님, 금융결제 원장님 독서 좋아하시는 걸로, 그리고 금융감독 원장님은 잘 모르는 걸로. 네. 오늘 다룰 책은 지난해죠. 2018년 퓰리처상 픽션 부문 수상작입니다. 네. 사실 띠지에 저희가 넘어가가지고 셋이 한번 읽어보자고 한 거예요. 그죠. 퓰리처상 100년 만에 가장 과감한 선택이라고 하는 띠지가 있어서 도대체 얼마나 과감하길래? 네. 과감했던 것 같긴 해요. 과감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과감.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니까 퓰리처상 픽션 부문 수상작을 별로 읽은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뭐 얼만큼 과감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그 상의 어떤 느낌에 비추어서 조금 이색적인 작품에 준 것 같다. 그 정도 느낌을 네.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책은 작년에 퓰리처상을 받은 앤드루 숀 그리어의 레스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작품입니다. 네. 레스, L-E-S-S. 네. 이거 이제 이거 뭐죠? 리틀의 비교격인가요, 원래? 점점 네. 더 네.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주인공의 이름이죠. 주인공 이름이 주인공의 패밀리 네임이 레스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이게 이름일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이름이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레스 물론 중의적으로 썼을 겁니다. 네. 어쨌든 레스라는 한 50살 먹은 남자 그리고 게이 그리고 작가 그 사람이 주인공인 소설인데 일단 앤드루 숀 그리어라는 이름도 굉장히 낯선데 이 양반은 누굽니까? 네. 앤드루 숀 그리어는 본인의 자전적 이야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레스랑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앤드루 션 그리어도 1970년에 미국 동부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나이로 50. 우리 나이로 네. 50이죠. 우리 나이로 50이고 뭐 브라운 대학에서 문해 창작을 전공한 다음에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뭐 운전기사도 하고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TV 단역 배우 같은 직업도 전전을 하다가 다시 이제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고 나서 뭐 에스콰이어, 파리 리뷰, 뉴요커 같은 잡지의 단편 소설들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표한 단편 소설들을 모아서 How It Was For Me 같은 소설집들을 내면서 2001년에 소행성들의 길이라고 하는 장편을 내서 일단 주목을 한번 받았고요. 그리고 아마 이 제목은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2004년에 이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막스 티볼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 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제목은 저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 책으로 그냥 좋은 소설을 쓰는 작가가 아니라 팔리는 소설을 쓰는 작가로 일단은 독자들 사이에서 자리매김을 한 다음에 2008년에 펴낸 어느 결혼 이야기가 가디언이나 워싱턴 포스트 등에서 선정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 소설의 이 레스의 이력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독일의 베를린 자유대학에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고요. 이 아이오와 작가 워크숍에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고 또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작품에 수여하는 문학상인 프레미어 그레고리 본 레토리상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요. 이제 이런 경험들이 이 소설의 레스의 경험으로 막 변주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앤드루 션 그리어가 이제 이런 상들을 수상하거나 혹은 이제 최종 수상 후보자로 올랐었고 그러다가 이 레스를 펴낸 게 5번째 장편 소설인데 필시상을 작년에 받았죠. 네. 박평은 이 이름을 원래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앤드루 션 그리어라는 이름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고 그 막스 티볼리의 고백 같은 경우 2008년도에 시공사에서 나오기는 맞아요. 했는데 네. 저는 몰랐습니다. 네. 뭐 제가 모르는 건 당연한 거군요. 그 우리 셋 다 어쨌든 이 작가의 책은 이번에 처음 본 네. 거군요. 맞아요. 네. 그 막스 티볼리의 고백은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은 하도 많이 팔린 책이라서 앤드루 션 그리어가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도 당시에 번역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는 또 뭘까 하고 제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막스 티볼리의 고백이란 제목 자체가 조금 강렬한 인상을 주잖아요. 왜요? 기시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막스 티볼리의 고백을 이 앤드루 션 그리어가 썼더라고요. 왠지 저한테는 좀 막스 티볼리의 고백이 어디가 강렬하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기억에 남았어요. 아는 막스 티볼리가 계시. 막스 티볼리라는 친구 알아요, 그치? 아니 약간 좀 독특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뭐 네. 제임스 본드의 고백도 아니고 뭐 네. 네, 아무튼간에 이 앤드루 션 그리어의 그 저자 소개를 보다가 막스 티볼리의 고백에 쓴 저자라고 하니까 하면서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로 나온 적이 있었던 저자라서 내가 바로 연결을 시켰죠. 네. 근데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퓰리처 상을 받고 나서 뭐 이렇게 그쪽 주최 측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 모양인데 나이듦과 사랑의 본질에 관한 경쾌한 소설, 음악적인 산문과 광활한 구조의 책 이런 평가를 했다는데요. 읽고 나니까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알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 나이듦과 사랑의 본질에 관한 경쾌한 소설은 모르겠지만 광활한 구조 이런 거 약간은 배경이 넓다는 거 말고는 뭐 구조가 광활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그 일단 기본 설정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본인이 밝혔나요? 본인은 밝히지 않았는데 일단은 뭐 위키라던가 앤드루 션 그리어의 이 라이프 스토리와 관련된 곳에서는 얼른 게이로 커밍아웃 했다라는 얘기는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럼 뭘 근거로 자전적인? 이제 제가 자전적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앤드루 션 그리어의 나이와 이 이력들이 레스와 비슷하고 그리고 소설가라는 직업 그리고
이 소설에서 묘사된 레스의 여러 가지 여정들이 앤드루션 그리어가 한 번씩 이렇게 갔었던 곳들과 겹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전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게이가 아닌데 이 소설을 썼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네, 우리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사실 게이라고 밝혔는데 음. 한국에서 이제 남자가 커밍아웃 하는 건 굉장히 큰 일이지만은 미국에서는 또 특히 이런 예술 분야에서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별로 신경도 안 쓰죠. 뭐. 네, 네.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줄거리라 그럴까요? 기본 설정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레스는 소설가입니다. 소설가이고 나이는 이제 50을 목전에 둔 50살 생일 파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이제 연령대의 남성인데요. 그러니까 JYP보다 조금 젊은. JYP랑 같은 비슷한이라고 합시다. 비슷한. 네네. 네. 근데 이 이제 레스가 첫 소설은 뭐 비교적 성공했어요. 책 나오고 나서 유명한 이제 서평지의 리뷰도 실리고 두 번째 작품은 그거보다는 정말 자기 이름처럼 덜 성공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 그것보다도 더 덜 성공합니다. 계속 이제 레스한 방식으로 이제 작품을 쓰고 있고 이제 이름을 뭐로 했으면 점점 나아졌을 텐데. 이름이 레스여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소설을 써서 원고를 출판사에 이제 보내놓고 이제 뭐 반응이 이제 신통치 않은 거죠. 원하는 어떤 반응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약간만 보충 설명을 하자면 레스는 이제 네 번째 소설은 되게 대성공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본인은 네, 그래서 출판사에 야심차게 보냈는데 심지어 출판사의 담당자가 좀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 원고로는 책을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레스는 설마 너 나랑 결별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확답은 하지는 안 하지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지금 이 원고로는 출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박평은 이런 경험 실제로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굉장히 나름 여러 권의 책을 내고 네. 성공도 한 성공 경험이 있는 작가가 야심차게 좋은 원고라면서 원고를 보냈는데 네네. 이거는 책 안 되겠는데요라고 대답하는 경우 가끔 있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이제 여러 그 경험들이 있는데 이게 이럴 경우에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오히려 작가분들도 뭐 동의하지는 않지만 너의 의견은 알겠다. 근데 대체로 기분 나빠하죠. 기분은 나쁘죠.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메일을 보내죠. 네. 대체로 기분 나빠하죠. 네. 기분 나쁘고. 네, 기분 나쁘죠. 근데 뭐 다 낼 수 없으니까 아무리 뭐 훌륭한 작품들을 썼던 작가라 하더라도 저는 제 원고가 거부된 적은 없는데 이제 중간에 거강꾼 역할을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원고를 보내서 뭐 강 기자가 가까운 어느 출판사에 한번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느냐 해서 제가 전달을 해준 적이 있는데 노 당한 거죠. 엄청 불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을 하면 할수록 좋은 원고여서 원고를 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퇴짜 맞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미 작업을 했거나 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작가의 원고를 반려할 때예요. 그럴 때가 가장 어려워.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 레스가 그런 상황에 딱 네. 처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 나쁘고 이제 50살이 되어가지고 점점 나이 먹는 것도 상당히 좀 거시기 하고 기분이 상당히 꿀꿀한 상황에서 연락이 하나 오죠. 초청장, 네. 청첩장 같은 게 그러니까 오죠.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굳이 레스가 게이라는 사실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뭐 약간 나이 들고 태물 작가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레스는 거기에도 겹쳐서 레스가 한때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그 나이 많은 게이 남성들이 선망하는 되게 귀요미였던 거죠. 레스 스스로가 워너비, 워낙에 다들 좋아하는. 그런데 본인이 이제 나이가 시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린 연하의 그 이제 게이 애인이죠. 다른 게이 애인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고 이 사람이랑 계속 같이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늙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꿈도 꾸고 있는 상황에서 차인 거죠.
근데 체이다 못해서 심지어는 그 젊은 전 애인이 청첩장을 보낸 거예요. 자기 결혼한다고. 결혼한다고. 네, 새로운 다른 이제 남자랑. 다른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한다고. 심지어 결혼도 별로 원하지도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랑은 안 됐던 결혼이 걔랑은 되니?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청첩장을 받긴 받았고 그래서 안 가고 싶은데 당연히 안 가고 싶지만 안 간다고 말하기도 좀 너무 구차해 보이고 그렇다고 갈 수는 없고 그 가도 이상하고 안 가도 이상한 상황이 음. 된 거죠. 그 미국 사람들은 그 결혼식 초청을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하지 않잖아요. 소수에게만 하니까 초청장을 받으면 웬만하면 다 가야 되는 게 그쪽 동네의 그 문화인데 안 가자니 좀 찌질해 보이고 가서 또 거기서 옆에서 이러고 서 있자니 그것도 생각 없어 보이고 쟨 뭐냐 이런 느낌을 네. 그 주변 사람들이 대충 또 안단 말이죠. 그렇게 그렇죠. 둘이 오래 사귀었으니까. 사귀었다는 거를.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해법을 찾아내는 게 그래 내가 그때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없으면 되잖아.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정표를 짜본 거예요. 자기한테 이제 왔던 강연 요청이나 혹은 인터뷰 요청이나 세미나 요청, 뭐 방문 강사 요청 이런 것들을 한번 다 훑어본 거죠. 그래서 그 애인의 결혼식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구실을 한번 찾아본 건데 놀랍게도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일정표가 하나 짜여지는 겁니다. 일단 뉴욕에 가서 그 최근에 이상한 소설을 낸 한 작가와의 인터뷰의 인터뷰어로 행사를 하나 띈 다음에 그 행사를 띄고 나서 바로 그 멕시코로 건너가서 멕시코 시티에 있는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그 토리노에서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외국의 문학책에 수여하는 문학상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를 했다가 그 다음에 겨울학기에 베를린 자유대학으로 가서 이 겨울학기 강사로 뛴 다음에 그 모로코 횡단 여행을 가고 광대하네요. 네 그리고 이 모로코 횡단 여행 와중에 이제 신살이 되는 거예요. 생일을 거기서 맞고 그리고 나서 인도로 들렀다가 마지막으로 일본을 들은 다음에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오는 거죠. 세계 일주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쪽으로 이제 뉴욕을 찍고 가서 멕시코 찍은 다음에 유럽 찍고 아프리카 찍고 인도 찍고 일본 아니 찍고. 근데 전 애인이 결혼을 뭐 한 6개월 동안 하는 것도 아닌데 결혼식을 뭐 이렇게 그때만 비우면 되지. 레스가 얼마나 소심하냐면, 그러니까 이 일정들 중에서 독일에 있을 때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뒤로 시간을 어쨌든 전부 다 통틀어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 결혼식에 불참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 일정을 갔다라는 그렇구나. 느낌이 안 되도록. 맞아. 난- 그 결혼식 주간에만 잠시 어디 갔다 네. 오면은 티나니까. 나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사람이야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게다가 레스 점점 요즘 잘 안 풀리는데 네. 내가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 나를 찾는다 이런 것도 보여줄 그렇죠. 겸. 이런 것도 약간 과시도 보여주고 그리고 대개는 다 이렇게 초청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표랑 체류비 정도는 그쪽에서 다 돈도 안 들어. 대줘서 돈도 안 되는 일정인 거죠. 그러면 실현당한 게이 작가가 전 세계를 여행하는 그 소설이군요. 여행기. 여행기죠. 네. 끝. 아니 그래서 이 설정은 사실 너무나 흥미롭잖아요. 설정은 흥미롭잖아요라는 표현. 아니 흥미롭지 않아요 설정은? 설정 흥미롭죠. 흥미로워요. 네, 네. 너무 흥미롭잖아요. 제가 읽자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네. 그 퓰리처상을 받았기 때문에 읽자고 했겠습니까? 설정이 일단 흥미로우니까 읽어보자고 한 거죠. 그래서 여행기의 장점이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목도 안에서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 레스, 멕시코의 레스, 이탈리아의 레스, 독일의 레스, 프랑스의 레스, 모로코의 레스, 인도의 레스, 마지막의 레스. 저는 책에 대한 정보를 거의 모르고 처음에 차례만 보고서 이게 레스의 세계 여행기.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 80일간의 세계 일주 네. 뭐 이런. 각 나라의 레스들의 이야기. 자, 뭐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PD가 자꾸 사인을 줍니다. 네, 요 정도 얘기하고요. 기본 설정은 이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제가 처음에 그 막스 티볼리의 고백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이 소설이 또 잠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영화로 나오면서 그거 원작 소설입니까? 원작 소설로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원작 소설은 이제 그 따로 있잖아요. 동명의 원작 소설인데 음. 이 막스 티볼리의 고백도 설정이 똑같아요. 아, 그래서 네, 같이 설정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같이 한번 또 언급이 됐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앤드루 숀 그리어의 장편 소설 레스 기본 설정까지만 일단 네. 말씀 주셨고요. 더 설정- 자세한 내용은 설정만 듣고 보면 뭔가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계속 지금 앞으로는 흥미 없을 거라는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나름 흥미 있었어요. 네, 네, 네.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